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생활정보 의료 코너를 맡은 순병원 원장 김창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 또 흔하지만 또 많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 중에 하나를 좀 택해봤는데요. 굉장히 빈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조금 다뤄지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ADHD. 그 한국말로 하면은 주의 집중 산만인가요? 주의 산만, 집중 산만 그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이 ADHD가 영어로를 말을 하면 attention이 주의 그 집중력이죠. attention deficit 부족하다. hyperactive 많이 설친다는 거죠. disorder 병. 그래서 주의 집중 산만 뭐 질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잠시 다룬 적이 좀 있었는데 제가 비유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저희들 때만 해도 학교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굉장히 착했기 때문에 딱 한 방 맞았어요. 딱 한 방 살아오면서 중학교 때 뜬구름없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책을 보고 나를 앞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뺨을 때리셨어요. 그때 나는 의안이 벙벙하게 나처럼 착하고 조용한 학생이 맞다니 처음 맞아요. 생전 처음으로. 이유인즉슨 책 들어 했는데 책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였어. 그리고 그들이 맞은 거 외에는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단체로 얼차례는 뭐 많이 당했는데 맞은 적은 없어.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이 군사 정권 뭐 이런 시대라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조용히 하는데 뭐 뒤에서 떠든다든지 뭐 딴짓 한다든지 하면은 이건 용납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학교를 떠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들의 세태 뭐 이렇게 모습이라고 해서 교실 모양을 또 비추는데 CCTV 이런 거 애들이 날아다녀요. 선생님 혼자 앞에서 이야기하고 애들은 날아다니고 막 떠들고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와 요즘 어린이들 저러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었죠. 그렇게 설친 애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신 한 사람이 있었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야 이런 거보다는 덜 떨어진 애들, 쉽게 말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 학업이 떨어지는 애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룹의 친구들이. 딴 친구들에 비해서 아무리 해도 죽으라고 해도 공부를 못해도 안 되는 애들, 이런 부류가 있었죠. 그 부류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부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떠들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들, 아마도 걔들이 바로 이 ADHD 애들이었을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는 문화적인 배경, 뭐 군사 정권인데 뭐 그런 거 없죠. 전혀 한 톨도 그게 없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걔들이 ADHD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꼼짝을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걔들이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걔들도 ADD라고 생각하느냐? 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의 집중 산만 애들은 걔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애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애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까불럭거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머리가.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과 뇌 안에 그렇게 기능상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ADD라는 인구의 몇 프로 딱 ADD가 있다고요. 머리에 타고난 거니까. 이 몇 퍼센트가 1970년대, 80년대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없었을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애들, 동기들 사이에 다 있었어요. 타고난 거니까. 다만 걔들도 자기의 타고난 ADD 성향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죠. 워낙 억압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학교가. 그래서 그럼 얘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 자, ADD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 하시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소설책을 뭘 읽다 보면, 자, 글을 시작했죠? 그래서 읽어 나갑니다. 자, 한 줄 한 줄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다가, 옛날에 국어에서 공부하던 기억나시죠? 한 패러그래프 읽고, 서머리. 또 그 다음 또 패러그래프 읽고, 뭐 그랬던 기억나는데, 옛날에 저는 국어를 잘 못했습니다. 국어를 국영수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뭐 영어는 그냥 공부하는 시험 치고, 기술공업 이런 공부하는 시험 치고, 그런데 국어는 연락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나와요, 성적은. 꼭 80몇 점, 잘해봤자 90점. 저는 그렇게 어려워서 국어가. 왜? 애매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 나누기, 기억나세요? 문단 나누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문단이다. 저는 지금도 문단 뜻이 뭔지 몰라요. 여기까지 한 문단이다. 문단을 나눠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문과가 아니라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저는 문과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 줄 읽어 나가죠. 자, 한 줄 읽었죠? 두 줄 읽었죠? 세 줄 읽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벌써. 내 머리는, 그러면 중간쯤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또 다시가 처음으로 한 줄, 두 줄, 내 머리 딴 데가 있어요. 다시 또 머리를 추스려요. 또 한 줄, 두 줄, 딴 데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게 온 그 아리따운 한국인,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리따운 20대 초반의 여성.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 아가씨는 자기가 ADD라는 거를 한국에서는 지금도 분위기가 ADD라는 걸 진단하지 않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자랐고 미국 와서 있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ADD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서 자기가 온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심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사람을 ADD라고 진단하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자, 보세요. 그분이 이래요. 한 센텐스, 한 패러그래프 읽는데,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번은 그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6시간 걸렸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그분은 극심한 경우인데, 자, 하나를 읽고 이해를 하는데 10분, 20분이 걸려요. 왜? 하나를 집중해서 읽는데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면 딴 생각 싹 넘어가 버려요. 또 이분들 보고, 야, 학생, 거기 뭐라고 적혔어? 읽어봐. 그러면은 하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자기는 시간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머리는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들인데 불구하고, 시험만 치면 성적은 엉망인 거죠. 끝에서 쭉 내려.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애들 보면은 창의력이 좋은데, 창의성이 좋은데 공부를 못 한다. 나중에 누구처럼, 빌 게이츠나 이런 친구들처럼, 애플의 그 친구처럼, 나중에 그 학교를 드랍하고 무슨 회사를 차려서 지니어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한 이야기죠. 있을 만한 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진 카테고리에서 공부를 시키면 얘들은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천재라서 공부 못하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주의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진단할 때는 DSM 카테고리라는 걸 정신과에서 하는 DSM을 가지고 진단하는데, DSM-4에 따라 진단하는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보통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못 세워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오르거나이즈를 할 줄 몰라요. 오르거나이즈 한다, 미리 계획 세워서 오르거나이즈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남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트릭이 아니라 이제 팁인데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조금 ADD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걸 보면 ADD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친구한테 ADD라고 어큐즈 하지 마세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본인 스스로가. 자,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야, 너 말이지, 어제 말이 약한데 벌써 그 친구, 그래서 이러면, 난 질문도 안 했는데, 있잖아, 어제 말이지, 그래, 그거 너한테 줬는데? 난 지금 질문도 안 했는데 이 친구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blurt in,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말을 끊고 이 친구가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질문도 안 했는데, 덜 끝났는데 내 말의 포인트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급하게 뛰어드는 친구들. And butt in the conversation. 딴 친구랑 대화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중에, 대화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일을 하는데 꼭 요거 다음 요거 하고 요번 시간에 예를 들면 요걸 하려면 요런 그 재료들이 필요하겠지? 집에 자녀들, 학교 애들 요거 챙겨서 가야지. 자, 카메라 다 놔두고 가는 거야. 챙겨서 갈 줄 몰라요. 무슨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미리 크레용 챙기고, 그 다음에 스케치북 챙기고, 뭐, 이거 챙기고 이런 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생각하다가 싹 잊어버려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좀 멘탈 에포트,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 뭘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안 해. 그게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진단 기준들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집에 와서 숙제 같은 걸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 그런 친구들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주로 그때 닥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는 밑에 이제 직원 같은 거 가서 이거 쓰레기 비우고 뭐 저거 하고 그럼 오는 거 루틴으로 된 걸 하는 건 잘해. 그런데 이거 하고 저쪽에서 들어온 거를 이걸 했잖아. 네가 한번 생각을 해서 요걸 요렇게 여기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진도가 안 나가. 그게 바로 ADD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DD의 그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ADD와 동반된 뭐 주변 배경 것들 좀 살펴볼게요. 자, ADHD. ADD라는 Attention Deficit Disorder까지예요. 그러니까 집중만 안 되는 거야. 그 친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성격도 좋고 공부가 못하지. 너무 나대지도 않고 참 좋은 애예요. 반면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만 하면 정신없이 나대는 거예요. 애들이 도대체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나대는 애들. 여러분들은 주변에 한국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ADD 환자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다 미국 애들이거든요. 이 소아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소아들이 오면 5살, 6살, 3살 와 병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완전 미칩니다. 저도 완전히 막 날아다닙니다. 애들이 날아다니고 야 이거 우리 속으로 그래요. 한국적인 사고방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진 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좀 심하다. 저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애들을 놔두는 걸까? 한마디로 쥐어받고 싶죠. 미국에서 쥐어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왜 안 쥐어박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막 정신없이 나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처럼 할머니가 키우면 애들이 그러거든요. 엄마 키우면 안 그래요. 한국 애들은 할머니 키우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키우거나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들이 키우는데 왜 저렇지? 엄마가 엄하지 않나? 근데 엄마가 엄해요. 미국 엄마들이 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라.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바로 ADHD입니다. 얘들을 그러면은 때려야 하나? 우리 옛날에 한국처럼 말 안 듣는 애들 두들겨 패야 하느냐? 미국에서 패는 경우 부모들도 있긴 하죠. 몰래. 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방법이 있어요. 6세 이상, 6세 미만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6세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려 6세부터 그냥 약을 먹여버려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나대던 애들이 순한양이 돼버려요. 완전히. 정말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극단적인 애들이 잘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뭐 온갖 애들 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 약은 정말로 정말 필요한 약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몇 살부터 치료할 수 있느냐? 보통 4세부터 할 수는 있지만 4세, 6세 사이에는 약물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약을 쓰진 않고요. 그때까지는 주로 cognitive behavior, 그러니까는 인지 행동 치료를 많이 하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꾹꾹 참으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참고 행동 치료를 하고 상담이라기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비슷한 애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테라피를 많이 하게 되고요. 6세가 넘어가면은 6세가 넘어서 계속 그런 거 하지만은 행동 치료에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써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쓰는 것이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워낙 심한 애들은 써야 됩니다. 이거 많은 알기부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닥터킴이 약을 무조건 쓰라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도 그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쓰는 것이 좋은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첫 번째 6살, 7살, 8살, 9살, 10살 됐는데 11살, 12살 됐는데 치료를 딜레이 하면은요. 어느 시기에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애들이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어떤 걸 받는다면은 문제야. 낙인이 찍혀버려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가 성격이 달라져요. 그 병 때문에. 그래서 너는 공부 못하는 놈, 너 머리가 나쁜 애, 너는 나부대기만 하고 어떤 규모 있게 어떤 계획할 줄 모르는 애, 문제아 딱 찍혀버린다. 그럼 얘는 그 문제아라는 걸 가지고 자랍니다. 사춘기, early teenage, 그러니까 7살, 10살, 9살, 1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adolescence, 12살, 13살, 14살 이 되면서까지 얘는 문제아로서 자라는 거예요. 치료가 발견되는 게 늦거나 또 intervention, 부모가 그걸 빨리 intervention 하지 않으면 얘들은 나중에 이상한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것보다 마약 중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치료를 상담을 결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문제아가 되면은요, 문제아 주변에는 문제아가 모입니다. 우리는 의사생활 하면서 많은 소아 환자들 중에 많은 티네이저들을 늘 보잖아요. 문제 있는 티네이저, 한국 애들은 그래도 참 나은 편이지만 많이 봅니다.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잘하는 거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치와 성인에서 어떤 애가 항상 포지티브 모티베이션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뭐냐면 포지티브 모티베이션이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는 만큼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쉽게 포기를 해요. 쉽게 포기를 하면 학교 생활에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럼 선생님은 걔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저 녀석은 자꾸 설쳐. 집중하라는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딴 생각하고 뭘 갑자기 시키면 그러고는 못하고 뭘 챙겨오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챙겨오질 않고 준비를 해오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럼 뭘 하면은 또 버벅대고 그럼 선생님이 볼 때는 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살면서 우리 애들이 스마트해야 되는데 스마트한 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를 항상 좋은 말을 안 합니다. 항상 나쁜 말을 하게 돼요. positive encourage를 하지 않아요. 너는 구제불능인 것 같아. 마음속에. 그래서 너를 시켜본다든지 뭘 encourage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않은 이상.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이 좋아요. 선생님들이 잘해줍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개인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킨더가든 초등학교 1, 2학년 때처럼 선생님들이 무조건 얘를 예뻐해 주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진단은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부모는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새끼니까. 내 새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부모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좀 설쳐도 남의 애 설치는 것보다는 이뻐요. 이쁘니까 우리 애 좀 설치고 나무 집에 가서 나부대고 나무 집에 가서 함부로 막 건드리고 또는 뭘 해도 어디 가도 이렇게 덜 스마트하고 해도 우리 애니까 착하고 다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뿌리예요. 근데 선생님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진단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또 미국 선생님도 너무 많이 쉽게 ADD 진단을 하라고 보내요. 또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퍼센트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가 ADD인 것 같다. 주치의생을 만나서 검사를 하기로 권했다. 그죠? 그러면 학부모가 학교가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몇 프로를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봤을 경우에 한 7, 80%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7, 80%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봅니다. 선생님들이 애를 관찰할 때 아무래도 이러저러 시켜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얘들이 그게 나타난다고요.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집어내는 거. 두 번째는 성적. 얘가 공부를 분명히 하는데 안 나와요. 세 번째는 엄마가 지켜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단하고 종합 진단하고요. 자, 그래서 이 ADD가 있는 경우에 얘들이 좀 더 자라면은요. 그럼 몇 살까지 ADD가 사라지느냐? ADD는 보통 18살, 16살, 18살 그냥 갑니다. 그냥 대부분 끌고 갑니다. 잘 안 나아집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보통 성인이 되면 한 30% 정도는 그래도 남아있어요. 30% 정도. 어릴 때 공부 못하는 친구로 계속 남아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도 30% 정도 남아있다가 어떨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도져요. 그럼 이게 도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데 어떨 때는 직업상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하면 또 도지는 게 되는 거죠. 일을 못하니까 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머리 안 쓰고 육체적으로 하는 걸 하면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할 때는 또 멀쩡해. 인정받고 잘하다가 또 머리 쓰는 계산 회계일, 자동차 세일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잘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이 ADHD가 있는 애들은 AD나 특별히 ADHD가 있는 애들은 나중에 자라서는 성인 사춘기 이후에 이게 생깁니다. 여러분 굉장히 들어보기 힘들었던 진단명일 텐데요. Oppositional Defiant라고 그래서 Oppositional Defiant라는 게 뭐냐니까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동반돼요. 이게. 그게 어떤 건가 하면 꼭 대들어요. 누구한테? 친구들 사이 인기 좋아. 친구들하고 잘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잘 놀고 다 잘하는데 꼭 선생님이나 부모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자꾸 대드는 버릇이 생겨요. 따지고 들고 대들고 반항하고 이게 나쁘다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요.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뭐 좀 뭐라 그러면 대들고 그게 바로 우리 옛날에 제가 공부하던 70년대 80년대에 학교 어린이들 중에 애들 중에 문제아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성적은 안 나오는 애들이 또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대들고 픽 반항하고 그거잖아요. 그게 이게 바로 ADD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DD 애들을 약을 쓰게 된 약의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약은 에드롤, 그 다음에 스트라테라, 바이벤스, 메틸페니데이트 다른 말로 컨설타, 또 클라니딘 뭐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럼 이 약들이 그럼 어떤 약이냐? 각성제입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각성제 쓰면 큰일 나온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 각성제가 바로 이런 약입니다. 원래는 일종의 그 습관성 약들, 그 마약 같은 습관성 약이죠. 암페타민, 메탄페타민 이걸 섞어놓은 그 다음에 메틸페니데이트 이런 약들이에요. 그럼 이런 마약을 애들한테 먹이다니 큰일 나죠. 그러나 소아들은 뇌가 어른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소아들은 어른과 뇌가 달라요. 그래서 나이별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6세 이 주변의 애들은 메틸페니데이트, 컨설타, 또 메타데이트라는 약인데요. 이걸 써주면 안전합니다. 얘들한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쓴다고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마약 중독자는요. 애들이 약을 안 써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이상한 친구를 모이는 게 더 마약 중독자예요. 이걸 써서 애들이 건강에 아무 해가 100%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해서 애들이 공부 잘하고 사랑받는 어린이, 주변 친구, 선생님이 사랑받는 어린이 자라서 나중에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마약 중독자가 덜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드럴도 16세까지는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6세 이상은 에드럴이 잘 들어요. 쓰다가 18세 이상, 16세 이상은 잘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18세 이상 되면 얘들 어른의 뇌를 가진다고요. 그러면 중독이 된다고. 왜? 에드럴 같은 거 쓰면 이 약이 피크, 확 올라갈 때 기분이 확 좋아져요. 기분이 확 좋아지기 파티. 메타데이트,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에틸페니데이트. 굉장히, 유럽에서 애들이 마약 코케인 비슷하게 쓰는 약이 돼버렸어요. 그런 약들 쓰면 안 되죠. 그런 약들을, 그래서 16세 이상은 좀 조심해 쓰고요. 그러나 많은 미국 애들, 한국 애들도 16세 이상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애들보다는 저는 바이벤스를 권합니다. 또는 애들을 익스텐드 릴리즈. 갑자기 약이 팍 피크 올라갈 때 이때 하이 필링, 마약처럼 하이 필링 느낀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약들,
이게 뭐예요? 같은 에러라도 extended release, 시뮬레이션 작동, 한국말로 서방형, 천천히 작동하는 약을 쓰면 그런 하이 필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절되면서 중독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바이벤스 이런 약들, 스트라테라 이거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하나도 없는 약, 이런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나 상의하셔서 치료를 하기를 권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아마도 굉장히 생소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everyday 5명, 10명 정도로 이런 환자를 봅니다. 미국 애들이 전부 이런 애들이 매일 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저희한테 약을 받아가죠. 저한테는 everyday 생활인데 한국 분들한테는 참 생소해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ADD 주의 집중 산만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애들이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꼭 주치의하고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틀란타 순병원 원장 김창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